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가. 그래서 저도 이 강의는 작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짧게,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이제 보통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났는데, 글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국제학술대회는 논문을 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고민의 지점이죠. 과연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흔히들 객관적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일까? 그죠? 예. 돌아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뭘 바라느냐? 타임머신이 빨리 발명되기를.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밥줄 끊어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당연한 의심이고 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품기보다는 역사를 공부하는 당사자가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자격의 문제 또는 자세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즉, 사마천 사기를 30년 동안 읽으면서 이 기록을 과연 다 믿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의심을 한다면은 어느 선까지 의심을 해야 되고 또 그 의심의 방법과 자세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역사책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실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기록들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공부가 따르지 않으면은 감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사를 반성도 하지 않고 과거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봤고, 또 우리 역사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이슈로 떠올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저한테는 또 기회가 왔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사마천 사기를 한 단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들, 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주제 가운데 과연 팩트와 트루스, 진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가의 책임과 역사가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결과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가능하면 좀 쉬운 언어로 소개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팩트 너머의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범죄로 얘기하자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그 단서를 따라서 진상을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게 있다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수사기법으로 정말 찾아 나가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 다 수집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이 기록은 팩트로 인정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만 되지만 오늘날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당대에는, 사마천은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이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대놓고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이 책이 권력자의 눈밖에 나가지고 폐기당할 위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 그런 상상을 해 가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화천이 팩트 넘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서술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상상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축구 아닙니까? 옛날에 맨날 똥볼 차가지고 뭐 똥볼 축구라고 그러고 뭐 동네 축구라고 비아냥거리를 받았지만은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외국의 유럽 축구들을 쭉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해설자들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단어. 스포츠에 상상력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골과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결국은 창조의 미끄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뜻밖에도 제가 찾아낸 것은 사마천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팩트 넘어 진실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방법과 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은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감동을 주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기록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하다라는, 제가 찾아낸 건 그렇습니다. 동의할지 안 할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마지막 시간으로 좀 짚어보고, 그리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넘어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화를 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가 경노했다 뭐 이래가면서 마치 옛날에 그 천자의 나라의 황제가 경노한 것처럼 이렇게 사대주의적 입장에서 조금 정서가 불안한 미국의 지도자가 별 생각 없이 화를 낸 거를 가지고 뭐 경노해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의 심기를 우리가 건드린 것처럼 뭐 난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 뉴스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불안감 조성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일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3F, F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페이크, 속임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feel, 느낌입니다. 사실을 적절하게 잘 페이크하면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feel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성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팩트를 적당하게 페이크를 해가지고 속임을 쓰거나 왜곡하거나 조작을 해서 정서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가짜뉴스에 feel을 한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겁니다. 이 대명천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금방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약점을 적절하게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을 해서 feel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경향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려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 내지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화두 비슷하게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도 묘하게도 과거 역사 기록에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도 이런 페이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조작, 왜곡, 그 다음에 뭐 바꿔치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뒤틀어서 전달하는 그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왔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역사학의 임무인데 실제로 우리 역사학계는 그거보다는 고증이라고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실 역사학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쪽으로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식민사학이 남겨놓은 큰 패단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교묘하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내셔널리즘을 건드려가지고 강력 문제에 딱 프레임에 가둬놓는 바람에, 그죠? 영토 문제에 가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 좀 사악한 역사 방법이 일제 식민사학이 있었고 그 영향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F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가려서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그러면요.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커먼 센스라고 하는 상식적인 판단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저 이야기와 저 아우성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울부짖음인가 또는 올바른 이야기인가라는 걸 금방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그죠? 10년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팩트 이면에 또는 가짜뉴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저는 나아가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라는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왜? 단순하게 이걸 가려내는 훈련만 가지고 있으면 나올 때마다 가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의도를 간파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는 그냥 껍데기만 봐도 얘기하는 얘기만 봐도 금방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층 깊어진 사회의식,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더 극렬하게 더 그죠 발광적으로 그 반대되는 논리들이 아마 더 이런 페이크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세월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 제가 또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거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전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진실은 어디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저 참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3F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 내렸는가라는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승자의 편에 서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장악하고 기록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도 지게 되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도 장악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라틴 속담에 보면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플라톤은 말할 힘이 있는 자들이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할 힘이라는 것은 뭐 발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시 또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의 힘도 같이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 오웰은 참 무서운 얘기를 했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라는 얘기죠.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도 지배한다는 얘기하고 이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미래를 좌우하는 과거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과거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 구미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하느냐의 문제가 또 놓여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식민사관 청산 문제에 있어서 역사학계 내에서 저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자의 기록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역사가 오로지 승자의 기록만은 아니다. 승자의 역사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아주 멋들어지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말대로 한다면 거짓말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란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말로 논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저걸 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뒀다가 야, 어떻게 역사가 꼭 승자만의 기록일 수 있냐?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패자의 기록도 언젠가는 나오니까 꼭 승자의 기록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짓말도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논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저 위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해서 패자들이, 패자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밖에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기록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가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냥 수백 년, 수천 년 되도록 어떤 기록은 또 어떤 팩트들은 하루 만에 밝혀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팩트들은 100년이 지나도 안 밝혀지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밝혀내기 멀쩡하게 일제시대 때 만행들이 엄연히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남경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었겠습니까? 남경 대도살 기념관을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대도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증언들과 생생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우리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라는 걸 보면은 가슴 아프죠. 예.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문제하고 딱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역사에 대한 증의는 이거죠. 그죠? 정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하는 이에치카의 이 정의가 가장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에치카의 역사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저 말은 참 멋있어 보이니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래 두 개, 역사는 오래된 미래이자 축적된 경험이다 라는 말하고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라는 말은 누가 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죠? 저는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면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역사는 평가를 잠시 유보하는 법은 있어도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인류의 활동이나 인간의 생활 자체가 거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비슷비슷한 역사적인 경우와 사건들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갑니다. 짚어가지고 그때 그랬지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책을 내면서 했던 유명한 또 명언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또는 사회가 요구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불러내면 소환합니다. 불러내가지고 그때는 이랬지라고 근데 지금은 이렇지라고 비교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또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그 사람 성격 가운데서도 뒤끝 있는 사람 보고 맨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뒤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예.
뭐 속으로 미워하든지 뭐 안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죠. 그런 은혜와 복수에 대한 관념이 강한 민족이 제가 중국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수천 년 세월 동안 중국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배신이라고 하는,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고, 그래서 신의와 약속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되고, 국가 간에 있어서 뒤통수 맞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드 문제의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전통적인 중국인의 은원관하고 맞닥뜨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정말 뒤끝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또 굉장히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 정권 때 독재 정권의 정통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독립기념관 짓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게 독재 정권 때 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놈의 지붕이 녹아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지붕한답시고 해가지고 열에 녹아가지고. 그때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 순환사 기념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환을 받았는가라는 순환사 기념관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피해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화하듯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 줘야만이 친일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독립기념관 여러분들 들어가서 밀랍 인형 쫙 보시면 알겠, 쫙 서 있는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동남아시아에는 진짜 순환사 기념관 같은 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좀 차원이 좀 다른 쪽의 발상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이제 정권도 정통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역사를 왜곡시켜 왔고, 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게 민족 순환사 기념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그 민간 습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씻김굿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자체로 씻김을 해야 되고, 역사는 역사 나름대로 반성할 것, 그 다음에 청산할 것,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야지 미래가,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너무 세게 안 잡고, 그죠? 미래의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청산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나라를 팔아먹거나 충직한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해가지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을 간신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신도 등급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간신을 등급을 세게 매깁니다. 첫 번째 소관이 있습니다. 그 음매하는 소관이 아니고요. 작은 간신들이 있고요. 중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간이 있어요. 이 대간보다 더 큰 간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족할 때 한자 할 때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예 민족을 팔아먹은 간신이에요. 한간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역사 평가가 얼마나 살벌하냐 그러면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장수인 악비라고 하는 장수를 모함해가지고 처형당하게 만든 진회라고 하는 간신이 있습니다. 진회. 이 진회는 부부가 또 부창부수, 그죠? 궁짝이 맞아가지고 악비를 모함하는데 앞장을 섰고, 또 진회 편을 들어가지고 악비를 모함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만사설하고 장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가면 절강성 가면은 항주가 있죠, 그죠? 항주가 있고, 항주를 대표하는 호수가 서호라고 하는 호수예요. 서호. 이 서호가에 가면은 악비 사당하고 무덤이 있습니다. 악비 무덤과 사당이 같이 있어요. 이 악비 사당을 돌아서 무덤 쪽으로 가면요, 악비 무덤을 향해서, 악비 무덤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무덤을 향해서 쳐다보고, 쇠로 만든 철상, 사람 모양의 철상 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악비 무덤을 향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뒤에 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이쪽은 진해 부부고 두 사람은,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장준하고 만사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비를 해친 4명의 간신들이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악비한테 영원히 사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근데 요 4개의 절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유독 이게 이제 쇠가 되니까 녹슬고 하면은 몇 번 교체를 했어요. 새로 만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교체했어요. 누구 거게요? 진해 겁니다. 진해는 다른 사람 거보다 훨씬 많이 교체를 해요. 왜? 지나가다 사람들이 맨날 침 뱉고 때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룩덜룩 막 얼굴이 막 얼룩덜룩 다 지는 거야. 침이 독하잖아요. 맨날 때립니다. 그냥 무시로. 얼마나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역사평가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중국은요. 그게 그 역사평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악비가 죽고 난 다음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약 600여 년 뒤에요. 청나라 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젊은이 하나가 600년입니다. 60년도 아니고 600년 뒤에 젊은이 하나가 악비 무덤을 찾아와서 시를 한 수 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급제했는데 진사에 급제했는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악비 무덤을 찾아와가지고 시를 한 수 남깁니다. 내가 오늘 악비 무덤에서 진시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참담한 눈물을 흘리는구나.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런 시를 남겨요. 누구냐면 진의 후손이에요. 600년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역사평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자체로 뒤끝이 아닐 수가 없죠. 역사의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런 탐욕스러운 짓이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과 진실의 경계선에 서서 사실 기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은 전부 다 사실과 진실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것을 엉터리로 자기 멋대로 조작 왜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입맛에 맞게 경강부회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형태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왜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역사가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고, 이제는 그 역할이 단순하게 역사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들 눈에도 얼마든지 간파가 가능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지식도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역사가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역사가의 만의 몫은 이제 아닌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과 사마천이 발휘했던 사기의 문학적 상상력의 문제, 그렇게 해서 사기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가 문학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사기한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책도 이런 별칭을 얻은 역사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서술하는 서사의 다양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하나는 구련의 죽음이고, 하나는 한신의 모반과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삼족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사건 내막을 사마천이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사마천과 사기를 역대 학자들 가운데에서 높이 평가한 학자들의 평가만 모아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에 사기와 사마천에 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한번 가지신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려드리는 것들은 다 칭찬이고 긍정적인 평가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마천 보고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다 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금나라 때 왕약허 같은 인물인데 왜 그러냐? 화식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권제 129에다가 부자들 얘기하고 돈 얘기했다고 사마천이 이게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고 하는 미녀를 이용해 가지고 동탁하고 누구죠? 여포를 이간질시킨 초선의 양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왕윤도 사마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한나라 무제가 사마천을 죽이지 않는 바람에 방서가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방서라고 폄하했던 자가 있습니다. 방서는 뭐냐면 비방한다 할 때 방체. 그래서 황제를 감히 비방하는 책이 남게 되었다. 그때 진작에 사마천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천 사기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근거 없이 모욕을 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비난은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화식열전 돈 이야기하고 부자 이야기한 것은 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속전을 못 내가지고 궁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천박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마천이 하필이면은 왜 부자 얘기하고 돈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50만 전만 내면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기록에다 그런 거 남겨가지고 천박하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마천이 화식열전을 남겼다라고 비난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인식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시점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사마천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방이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기 다음으로 두 번째 정사인 한서를 남긴 방고라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하고는 불과 100년도 채 시차가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요. 사마천은 3000년 통사 아닙니까? 저 오제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당대인 한나라 때까지 통사를 했습니다. 근데 방고의 한서는 단대사, 한 왕조를 다루고 있는 단대사의 시초입니다. 사마천이 3000년 통사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후대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짐을 들었어요. 왜 위에 거 쓸 거 없거든요. 자기 전 단계의 왕조들만 역사책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방고는 한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서한 시대의 역사책만 역사만 가지고 다른 자료들 보완해가지고 한고조 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한 시대 때까지만 역사만 기록한 게 한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한서가 나오죠, 그죠? 요건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전한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수도가 서한은 서한에 있었고 그다음에 동한은 동쪽 낙양으로 수도를 삼았기 때문에 각각 서쪽, 동쪽이기 때문에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식 명칭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한, 후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앞전자, 뒤우자를 써가지고. 방고가 사마천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전을 통하여 상하 수천 년을 자유자재로 엮었으니 큰 역작이다. 그렇죠? 크게 칭찬한 칭송의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역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장은 곱고 그 사실은 핵심을 찔러 헛되이 칭찬하지 않았으며 말하기 어렵다고 숨기지도 않았으니 실록이라고 할 만하다. 실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의 팩트, 사실성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런데 판고는 또한 사마천에 관해서 최초의 비판적인 언사를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유가를 존중하지 않고 도가계통을 따랐고 그 다음에 세리라 그래가지고 돈 이야기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기풍을 길러주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다 라고 해가지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 판고가 가장 먼저 화식열전에 대한 비판을 남김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또 마음 놓고 비판하는 거죠. 왜?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판고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두 가지를 다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시대 때 유직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입니다. 본격적인 역사평론의 지평을 열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말은 두루 통하니 참으로 저술가 중에서 깊은 못 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높이 평가를 한 반면에 유직이도 역시 사마천 사기를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평가도 꽤 많이 남겼습니다. 정초라고 하는 인물이 남긴 평가입니다. 100세대가 지난다 해도 사관은 그 법을 바꿀 수 없고 학자는 그 책을 버릴 수 없다. 육경이 나온 뒤로 이 책이 있을 따릅니다. 사기가 있을 따릅니다. 굉장히 극찬입니다. 그 다음 명나라 때 모곤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는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기를 이제 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상당히 격려의 메시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기를 읽을 때 독자들은 유협열전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우는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협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협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늘날에 비유하면은 착한 조직폭력배 두목? 착한 조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힘없는 사람한테 편에 서 있는 이런 치외법권지대의 협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이 유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고 또 이 유협 정신이 중국 사람들 이 피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관이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보면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하는 그런 유협 정신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중국 역대 지식인들이 이 협객들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 같은 사람은 협객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도 남겼습니다. 협객의 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고, 문인, 협객, 몽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몽물들은 협객의 꿈을 꾼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저도 이런 책 읽고 하면서 야 세상에 그죠? 막강한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나쁜 놈들 좀 때려잡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이태백은 칼을 검술도 연마하고 젊었을 때 사람을 죽여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인들의 협객에 대한 동경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왜? 미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배트맨 뭐 이게 다 비슷해요. 예. 그죠? 그 다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인간들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동양에는 내내 있었습니다. 이런 협객들의 행태와 정신세계를 가장 먼저 캐치해가지고 열전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는 사마천. 예?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요거도 먹었습니다. 왜? 이게 치외법권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한나라 무제 때 오면은 유협들이 다 제거당합니다. 이 사마천이 유협열전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살 때 곽해라고 하는 유협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사마천 19살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피 끓는 나이에 곽해를 직접 자기 고향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상을 받습니다. 사마천이. 그래서 유협열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곽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협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거당해 나가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착잡한 심경으로 사마천이 위험절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절전에서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과생열전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장자나 노중년의 열전을 읽으면 속세를 떠나고 싶어질 것이고, 석건의 열전을 읽으면 예절을 극진히 지키고 싶어질 것이며, 신릉군이나 평원군의 열전을 읽으면 인재를 기르고 싶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모든 내용이 각각 사물의 실정에 들어맞아 독자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몇몇 구절이나 글자가 독자들을 격발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로부터 사마천은 문장의 신선이요, 문선이요, 이태백은 시의 신선이요, 시선이요, 구로는 사부의 신선이요, 유화는 술의 신선이요, 주선이요, 한시는 병법의 신선, 병선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라는 말로 사마천을 문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를 읽으면은 사기는 읽는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읽는 거하고 20대 읽는 거하고 30대 읽는 거하고 40대 읽는 거하고 50대 읽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름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접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게 29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사기를 어렴풋이 알다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장장 나이 50대 때까지 사기의 진면목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겨우 야, 이런 경지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수준이 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연령에 따라 가지고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읽다 보면은 적어도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억나세요? 3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인간 유형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뭐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잔인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유직의 말입니다. 무릇 사마천의 빼어난 학식은 춘추 이후에 유일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틀에 아우르고 백가를 울타리에 가둔 탁월한 역사가다 라고 하는, 참 말도 참 잘해요, 옛날 사람들. 그죠? 백가를 울타리에 가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크다는 겁니다. 영역 자체가 대단히 넓다라는 거죠. 그죠? 조익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학자는요, 1호부터 법례가 정해졌고, 이건 사마천 사기의 서술 체제를 얘기합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체제가 2000년 동안 동양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호부터 법례가 정해졌고, 역대 사학자들 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즉 사마천 사기 이후로 25사, 청나라 때까지 적어도 정부 공식 기록인 관찬사서의 모든 서술체제는 기전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책입니다. 2000년 동안 기전체 역사 서술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본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미국의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기 전문가가요, 이 일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체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사를 기전체로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는 안 됩니다.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는 3000년이라고 하는 긴 통사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사마천이라고 하는 걸출한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갖춘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이 체제가 창안이 가능했지, 짧은 역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역사가들이 지극히 떠받드는 원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대의 유명한 학자인 양계초는요, 사마천은 역사학계의 태조대왕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천은 정말 역사학의 조물주다.
목사님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신입니다.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문학가, 그죠? 예. 한 무제 때부터 부 하면 사마상렬을 따를 자 없었고 문 하면은 사마천이 단연으뜸이었다. 사마천의 문장은 역사 소설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작구에 갇히지 않았다. 감정에서 출발해서 마음 가는 대로 문장을 구사했다. 라고 멋지게 얘기한 다음에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 이소다 라고 하는 10글자로 사기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넘어 공부하면서 사기 52만 6,500자에 제가 갇혀서 맨날 많다 그러고 살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게 아니다. 이건 압축 파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노신이 한 저 말이 이제 가슴속에 왔는데 참 둔하다. 그죠? 예. 노신은 사가의 절창,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래다. 그러면서 가락 없는 시다. 이소는 구런의 시입니다. 가락 없는 시다. 52만 6,500자를 노래와 시에다가 딱 그대로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저 구절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기가 조금 조금 요만큼요.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 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종교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이제 영혼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이제. 약간씩 그런 거 느낍니다, 이제. 확실하게 느낄 때쯤 되면 이제 죽겠죠, 그죠? 무택동은 사마천 사기를 가장 많이 읽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학자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기를 좋아했던, 애호했던 인물이고, 그 장개석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대장장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도 역사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9년 장개석을 대륙에서 내몰고 북경으로 들어갔을 때 무택동의 낡은 가죽 가방에는 자치통감과 사기 두 종류의 역사책이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할 만큼 역사를 좋아했던 또 애호했던 사람이고, 중남의 무택동에 옛날에 집무실에 가면 이제 무택동이 쓰던 이 책꽂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꽂혀 있는 책 가운데 자치통감이나 사기 빼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메모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같았으면 무택동이 제일 좋아했던 학용품이 뭘까요? 그죠? 형광펜이네. 형광펜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로 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택동이요, 동그라미 표시한 것도 있고 세모 표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부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형광펜이 있었으면 그저 얼마나 쉬웠겠어요. 형광펜이 아마 가장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다 다르다. 중국 고대 문학가 사마천은 문학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사마천이 남긴 천하의 명언이죠.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중후 태산이요.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혹경우 홍모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지소추이하다 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명언을 남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 죽지만은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게 평가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벼운 평가를 받는다. 그건 뭐냐?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생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사여일의 경지가 이미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의 평가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 죽는다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재자에게 몸을 팔고 백성을 착취하고 인민을 박해하는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못하다고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공직자들의 자세, 지도자들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말리학은 중국이 또 자랑하는 문학가이자 소설가이자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시인입니다. 뭐 오만 것 다 했습니다. 소설도 썼고요. 그리고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광말리는.
사마천이라는 이 위대한 사학자는 실로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남긴 사기는 중국 고대의 서사시에 부끄럽지 않으며 역사 소설집으로도 부를 수 있다. 서사시라고 얘기를 했고 소설집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사마천 고향 마을의 사마천 사당에 가면요, 광말리학이 60년대 사마천 사당과 사마천 무덤 이 부분에 관해서 한성시 당국이 특별히 제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축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시가 지금 써가지고 비석에 새겨놓은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탁본 가운데 하나가 광말역의 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 문학을 비교할 때 항상 동양 문학이 서양 문학보다 못하다라고 꼽혔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서사시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문학 장르들이 동양에서는 부족하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의 앤드류 폴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 하나가 아니다, 중국에도 있다 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설과 희극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개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서사시로 올려잡는다. 그런데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중국 고대 서사시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홍로몬 같은 장편 소설들은 민간 설창에서 왔다고 말한다. 사실 중국에도 서사시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서사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사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인의 영혼 깊은 곳에 프로메테우스 정신, 아폴로 정신, 제우스 정신 등이 고대 그리스 신화와 서사시에서 나왔듯이 중국 고전의 장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내면 세계는 곳곳에서 사기 속에 등장하는 두드러진 현가, 오자서, 맹상군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조우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이 얘기했던 부분을 서양 사람이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이 시발 요타로입니다. 일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학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이병주 혹시 아세요? 지리산 이런 소설을 남긴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그 이병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생물 연도가 비슷한, 태어난 연도가 비슷한 사람이고, 이병주 작가도 소설, 역사 소설로 굉장히 유명했죠. 대원군에 관한 소설도 남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편 소설들을 꽤 많이 남겼는데, 이 이병주 작가도 사마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마천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사람만 못했어요. 시발 요타로의 원래 본명은요 후쿠다 데이이치입니다. 복전 정일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성을 사마시로 바꿉니다. 이름까지도. 그래서 사마을 요태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바 요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작품이 좋다고 하지만 스승 사마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천하고 사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뭐 일본의 유명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역사소설로 남긴 작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올빼미의 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죠? 미야모토 이름도 잊어버렸다.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남긴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항우와 유방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역사소설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소설입니다. 아직까지 시발 요타로의 항우와 유방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자, 료자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을 존경하는데 따라잡기에는 너무 먼 타로다. 그런 타로가 이름입니다. 자, 이런 사마천 사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정신세계, 특히 팩트 너머 또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트루스를 어떤 방식으로 사마천이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천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팩트 너머의 진실을 찾아 나가려면 팩트를 의심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죠. 사마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때부터 환가도서관을 총책임지는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관한 한은 사마천이 가장 많은 접촉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고 거의 독점에 가까운 권리라면 권리 내지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사마천이 환가도서관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일일이 젊었을 때부터 검토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기에 나와 있는 팩트와 트루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을 사마천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가를 보면은 좀 이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런하고 한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전부 다 특히 한신에 대한 기록은 다 환가도서관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걸 공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 문서라는 거죠. 구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들었고 나머지도 그런 기록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 그러면 사마천 개인의 역경입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는 47살에 옥에 갇히고 4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에 궁형을 자청하고 50세에 풀려날 때까지 이 과정의 개인의 역경이 팩트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개인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르게 할 것이냐, 또는 한탄으로 끝날 것이냐, 또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게 지식인의 수준과 지식인의 질 또는 책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평가받게 만들어주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역경을 이겨냈다 그런 얘기하죠. 이겨내서 뭔가 일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경은 그 인간이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수성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문제는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나 또는 그 조직이나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이냐의 철학적인 고민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거의 부지한 상태에서 자랐고 생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행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부리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정력 좋은 남자도 끌어들여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 여성 혐오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시황은. 그래서 평생 진시황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정식 황후를 두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은 많지만 자식들은 많지만 정식 황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시황이 존경했던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과부청이라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과부예요. 왜? 젊은 과부의 몸으로 자기 사업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자기 정조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 엄마하고도 달라, 어머니하고도. 그래서 이 여성은 진시황이 지극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함양으로 올라오면 진시황이 상객 대접했다.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과부청이 세상을 떠나자 이 청을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줍니다. 여회청대라고 하는 기념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라고 상공회의소 같은 걸 하나 지어준 겁니다. 그 정도로 청이라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사마천이.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이런 컴플렉스들이 사실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진시황은 오히려 이런 컴플렉스들이 이제는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그리고 자기가 없는 세상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죽음에 대한 깊이 이런 신경질적인 발작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분서경조로 나타나게 되고 과도한 자기 과시로 나타납니다. 이게 아방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무덤 조성에 70만 명을 동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길도 한 5종류씩 닦는다든지 이런 과도한 토목 건축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진시황이 50세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급사하는 바람에 결국은 통일의 제국이 10여 년 만에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는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자기 개인사의 역경도. 그런데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그나마 사마천은 자기의 개인적인 역경 이런 부분들을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표출함으로써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발분저술이라고 합니다. 울분을 표출하되 책을 쓰는 쪽으로 저술을 함으로써 전혀 차원이 다른 역사책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황제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직언을 했는데 이게 불충으로 받아들이고 불충이 결국은 반역으로 가고 사형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자르게 되는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세상도 다시 보게 되고 모든 기록들을 재검토하는 거죠.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사마천은 이제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의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마천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사마천의 사기를 지금처럼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두 가지 큰 요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20살 대여행이다. 20살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결정했고, 그죠? 그 다음에 49세 궁영은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20살 대장정이 이런 역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경험들이 끄집어내서 딸려 나옵니다. 옛날에 단편적인 것들이 딸려 나오는 거죠. 황가 기록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마천 기억에는 뭐가 딸려 나오냐 그러면 한신고향 같은 일이 딸려 나오는 거죠. 구런의 고향을 직접, 구런의 무덤을 직접, 구런이 몸을 던졌다고 하는 명나수의 현장이 딸려 나오는 거죠. 자기 발로 직접 가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게 되고 이 합리적 의심을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소설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어떤 격언이 있냐 그러면 노력보다 중요한 게 방법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틀린 공식으로 아무리 수학 문제를 100번을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사마천의 고뇌는 사실 이 방법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죠. 여기에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글을 쓰는 사람한테 합리적이나 또는 무미건조하게 사실만을 기술하는 그런 서술법 외에 진실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검열도 피해야 되고, 그죠? 뭘 동원하겠냐는 거죠. 이게 결국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근데 그게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 이게 역사가 있거든요. 소설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고뇌들이 다 작용을 함으로써 궁영과 더불어서 문학적 상상력이 같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마천은 한 가지 장치를 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또는 내가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과정을 권력자가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문장을 대단히 어렵게 쓰거나, 그죠? 은유와 비유와 상징법을 써가지고 제대로 눈치 못 채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 대목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관련된 기록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 군데다 분산시키는 방법. 이게 체제입니다. 이게 기전체가 딱 그 체제에 맞아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몰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다른 쪽에다가도 전부 다 흘려가지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마천 사기를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어지러운 책에 들었어요.
이거 한 군데도 왜 안 모아놓고 왜 여기다. 그래서 이게 체제나 서술이 형편없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한 2000년 연구를 해보니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서입니다.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 지금은 어려울 난자. 그렇게 부릅니다. 뭐에다가 비교를 하면 되면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 부스러기.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은 빵 부스러기를 흘리잖아요. 예. 흘려놓고 가서 결국 나중에 그 빵 부스러기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참으로도 묘하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곳곳에 빵 부스러기가 흘려져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주워서 가는 것이 결국 진실을 찾아나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그 빵 부스러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편이 회오무 열전, 즉 한신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추리소설 기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 안에는. 놀랍게 아주 짝이 없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문장 표현의 다양한 은유, 비유, 상징, 복선, 곡필. 곡필은 뭐냐 그러면 일부러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왜곡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곡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예. 유머, 풍자, 해악, 조롱, 낭만, 울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전부 다 문학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게 역사책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적 기법, 문학이라고 하는 경지에 올려놓고 또는 문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읽으면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지적 유의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난 게임입니다. 이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는 객관적인 책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책입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오늘날 역사학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울림이 대단히 큰 역사학자다. 왜? 나약하게 객관 뒤로 숨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관을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독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독자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 그 학계에서 논문 쓰면은 제일 제가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논문을 지금까지 한 10편 가까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 5편이 첩자에 관한 논문입니다. 간첩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 대학 교수를 제가 그만두고 책도 내고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전에 너무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교수 한번 더 해볼까?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한 2년 사이에 5편을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첩자에 관한 논문입니다. 고대의 첩자에 관한. 그런데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보내면요. 정말 환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독창적이긴 한데. 왜냐 그러면 본 적이 없는 논문이니까 전부 다 조건부 통과예요. 조건부 통과는 뭐냐 그러면 밑에다 줄을 더 달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계가 재미없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 그만하고요. 역사 논문을 왜 문학적으로 쓰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지 되는 부분이지. 논문도, 제가 맨날 학회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 많아야 몇백 명, 그 다음에 그 자기 전공 들어가면 몇십 명도 안 되는 거 자기들끼리 읽어보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대 하면은 앉아가지고 주례사 비평이나 하고 있고, 그죠? 주례사 비평이 아주 세게 비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또 돌아오니까. 돌고 돌아서 분명하게 돼가지고. 맨날 주례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집단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사마천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색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마천이 온갖 문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실제로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마천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연구 방법은 구천인지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다.
즉 공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관계를 탐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탐구하냐? 세로로 통고금집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관계들을 탐구하겠다는 거죠. 이 역사 연구 방법 가운데에서 이렇게 명쾌한 방법론을 얻고, 이게 처음 말씀드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역사과학대회에서 축사로 인용했던 대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은 요겁니다.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소개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가라는 건 결국은 자기 이야기지 남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가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사마천 사기가 주관적인 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나아가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왕사 지례자라고 해가지고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라는 겁니다. 역사 예견력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역사의 예견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전에 잠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상하젓가락을 밥을 먹는 거 보고 은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말씀드렸죠. 그죠? 견미지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예견력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줬던 행위, 그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되면은 어떤 법칙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 권력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인간의 행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예견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에서도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인사이트였습니다. 통찰이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단어를 저는 권하냐고, 제가 이제 권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는 직관입니다. 직관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바로 보고 바로 깨칠 수 있는 직관력이, 이게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선종이 있죠. 그죠? 그게 직지인심, 그런 얘기 하죠.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직관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살아온 흔적과 궤적을 깊이 있게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직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직관력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점쟁이가 때려잡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마천 술왕사 지례자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직관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 직관력은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의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갖춰야 될, 즉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역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사제, 사학, 사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사료를 수집하고 감별하고 조직해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여 문장을 편찬하는 능력이 사제라면, 사학은 그 밖에 다른 학문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풍부한 사료, 역사적 지식, 역사와 관련한 각종 지식을 장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식견입니다. 사식이죠. 견해와 관점입니다. 포함하여 어떤 압박에도 굽히지 않는 직필의 자세와 사실에 충실하되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가의 고상한 품격과 용감한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식에 해당됩니다. 자, 어렵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역사적 팩트와 트루스, 이 부분을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마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여전히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구런의 죽음입니다. 구런의 죽음을 국내에 나와 있는 번역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런과 관계되어 있는 구런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모든 책들이 구런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라수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기의 원문을 들여다보고 사기를 번역하고 평생 사기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런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명라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팩트이자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우연히 사기에 나와 있는 구런의 죽음의 대목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즉 원문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문을 딱 뒤졌는데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우시, 수, 회석, 자침, 명나이사 이렇게 읽습니다. 우시, 그리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수, 마침내. 뭐죠? 영어로 at la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회석, 자침, 돌을 품고 스스로 명나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는 순간 머리통을 얼마나 세게 진짜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쇼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어먹을 놈 진짜 평생 나가서 사기 공부한다 소리 하지 마라. 사마천 공부한다 소리 하지 마라. 저에 대한 자책이죠. 멍청한 거죠. 예.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것도 하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사마천 구런은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고 알고 있었냐. 저에 대한 자책. 이게 쇼크고. 두 번째는 이 문장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구런은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해석해온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쇼크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림은요. 구런 사당에 그려져 있는 구런 일대기 그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제일 놀란 게 저겁니다. 중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얘 정말 무섭다. 그리하여 마침내 돌을 품고 명나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풍덩 뛰어들어서 죽는 거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구런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비장하게 영화로 만든다. 바위에서 풍덩 뛰어들어서 명나수에 빠져 죽는 거 하고 돌을 품고 서서히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는 거 하고 뭐 예술미라는 거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 대목을 평가한 학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꽤 있습니다. 주로 비판 쪽입니다. 무슨 비판이냐면 네가 봤냐? 그러니까 사마천 기록의 팩트, 사실성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천 전체 기록의 사실성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판의 대목을 항상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구런하고 사마천은 시차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천의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해놓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습니다. 저건 본 사람만 저렇게 기록해요. 안 보고 어떻게 저걸 기록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지 뭘 저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시비를 남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저게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한테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네가 만약에 구런의 죽음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쓸래?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런이 명나수와 관계되어 있어서 죽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거는 사마천 사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록에 사마천 사기보다도 앞선 기록에 구런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비교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기록이니까, 전 기록이니까 괜찮아요. 책임을 면합니다. 그런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온팍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요. 회석이라는 거는 돌을 품었다
이건 몸에다 묶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돌을 몸에다 묶고 그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꼬르르 깔아앉아서 죽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체가 떠오르면 또 죽기 전에 떠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돌을 묶은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있냐면 회에 있습니다. 이 글자에 있어요. 이 글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돌을 몸에다가 뭐 품고 가슴에 품고 가라앉아 죽었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시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고는 네가 봤냐?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봤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마천을 위해서 변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밝혀봐야 되겠다 해서 밝혀낸 게 첫 번째, 일단 상대편이 좀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쓸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구론과 명나수는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명나수 쪽에 남아있는 사당도 있고 다 그런 유적들이 다 증명을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설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쓴다면 너는 어떻게 쓸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대답 못하죠, 그죠? 나 같으면은 사마천처럼 저렇게는 못 쓸 것 같다.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개발을 얻는다면은 만약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면 저 회자를 쓰지 않고 포자를 썼을 거다. 포석이라고 했을 거다. 왜? 되게 다 포옹한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포자를 쓰지.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저 회자는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대목의 정수는 회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팩트에만 집착해가지고 네가 봤냐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마천은 명나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나수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 사당도 가서 참배하고 그런 무덤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탐문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구론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읽습니다. 구론 가생열전에 구론 작품이 여러 작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는. 그러니까 사마천이 구론의 작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천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자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구론의 인품이나 그 당시에 초나라의 상황이나 모든 걸 미루어 봤을 때 구론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요. 명나수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명나수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명나수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걸어 들어가서 깔아앉혀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문제는 저 돌에 있죠. 돌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떠오르면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돌을 몸에 묶어. 그러니까 포석이냐 회석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천이 위대한 거는 포석이라고 쓰지 않고 회석이라고 썼다는 거죠. 저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저 글자가 최고라는 거죠. 저 회자 안에는 구론의 모든 심경이 다 담겨져 있는 거다. 예? 저 회안이잖아요. 저 회자가. 망해가는 초나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초나라 임금, 그 다음에 나쁜 간신배들. 그러고는 사마천은 이 죽음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사마천이 기가 막힌 역사학자는. 구론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입니다. 그 후 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 끝내 진나라에게 멸망당했다. 구론의 죽음과 진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 탁 구론이 장렬하게 진짜 깔아앉아서 죽고 난 다음에 자막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요. 예? 그 후 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 끝내 진나라에게 망했다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보통 임팩트가 아닌 거죠. 사기가 보통 역사책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저만의 해석인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한신입니다. 이제 헨젤과 그레텔의 빵 부스러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에게로 건너와서 유방에게 한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쪽의 세력들, 양쪽의 형세를 비교해서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던 유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리고는 한중을 나와가지고 항우하고 직접 대결을 해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고 끝내는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1등 공신으로 봉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제나라 왕이었죠. 그 다음에 초나라 왕으로 강등이 되고 나중에 회음후로 강등이 되고 끝내 모반죄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신의 죽음은요, 한나라 초기에 최고로 스캔들이었습니다. 최대의 스캔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원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통스러운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원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비, 아까 말씀드린 악비 죽음도 그렇고. 사마천은 회오무 열전이라고 하는 한신의 일대기를 구성을 하면서 황가도서관에 황가 기록실에 남아있는 한신 모반 사건 기록을 다 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심을 품습니다. 의심을 품고 사마천은 한신이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합리적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대놓고 더더군다나 이건 더 어렵습니다. 구론은 1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묘사해도 뭐 자기네 황제가 읽는다 그래가지고 구론 죽으면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건이 다르죠. 이거는 한나라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 개국 황제인 유방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제인 유철의 할아버지잖아요. 한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아무리 봐도 한신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여기에 딱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록과 그 다음에 사마천이 그런 한신의 고향을 직접 일일이 다 탐방했던 그 현장 경험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합리적 의심과 정황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설처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전부 다 고사로 구성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고사로 구성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자성어로 탁탁탁 요약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 빵부스럭입니다. 사자성어가. 그 사자성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 6개인데, 실제로 회오무 열전 한신에 관한 이야기 한 편에는 무려 고사성어와 명언 명구들이 한 30여 개 정도 출연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실마리 빵부스러기 흘려놓고, 그죠? 여러 가지로 흘려놓습니다. 처음이 과하지역이죠.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이다라는 거죠. 한신이 젊은 날 검을 차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동네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동네 건달이 한신한테 야, 네가 용기가 있으면 찔러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야, 싸우지 말자. 그래? 그러면 우리 가랭이 밑을 기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신이 동네 건달들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딥니다. 이거 굉장히 한신이 큰 뜻을 품은 대장부로서 사소한 시비거리 정도는 참아야 된다. 사소한 치욕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거든요. 또 그게 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빵부스러기. 사마천사기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알면 한신이 건달의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고개를 들어 잠시 건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빵부스러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빵부스러기. 빤히 쳐다봤다. 두 번째,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친구 집에 아침마다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한신이 거의 뺏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와이프가 이게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등치는 황소만한 게 와가지고 맨날 밥을 뺏어 먹으니까 애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서 신취라고 합니다. 애들을 깨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여요. 신취 묘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새벽에 밥을 지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라고 우리 이불을 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를 뒤집어 쓰고 먹었다.
그 와서 보니까 밥이 없네. 그래서 그래 친구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이 새끼 먹여주려면 끝까지 안 먹여주고 치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너하고는 절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뻔뻔하지 그죠? 예. 너 밥 얻어먹는 주제에 너하고는 절교다 이렇게. 그 다음에가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 얻어먹는 장면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할 일이 배는 고프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빨래터 시내가에 나가가지고 낚시나 해가지고 물고기나 잡아보려고 갔어요. 이 물고기는 안 잡히고 배는 고파 죽겠죠.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 나죠. 그 소리를 들은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젊은 놈이 허우된 멀쩡한 놈이 배에서 골른 소리가 나니까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도 한신이 20일 동안 밥을 얻어먹습니다. 한신이 눈치가 빠른 거야. 이게 눈치밥만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방네 빨랫감 다 걷어와서 빨래터에 나와가지고 시내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죠. 해가지고 다 씻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밥을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마저 해가지고 가서 나눠주잖아요. 옛날에 제가 살 때도 시골에 그런 할머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신이 딱 보니까 이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20일 동안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고맙소 이제 그만 얻어먹을래 하니까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하여튼 생기긴 왕처럼 생긴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기기는 왕처럼 생긴 인간이 좀 잘해라.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 꼭 은혜를 갚을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신이. 그게 평업한신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신이 돌아와서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입니다. 근데 한신이 나중에 왕이 돼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이 새끼야 그때 내가 밥 끝까지 안 먹여줬지. 그러고는 투덜거리면서 구박을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 다음 가랭이 밑을 기괴한 놈도 기어코 차단해요. 기어코 차단해가지고 죽여버리거나 무슨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벼슬을 줘요. 아, 니 참 용감한 놈이다. 내가 너 그때 너를 한 주먹에 해결 못해서 너가 봐준 줄 아냐 이래가면 이런 에피소드를 계속 끼워넣습니다. 사마천이 계속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다다익선입니다. 유방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방이 야 내가 너 같은 무장이면은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리겠냐? 그러니까 한신은 이제 순진무구한 무장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부를 못해. 바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폐하는 10만 명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는 너는? 그때 한신이 대답한다.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많은 말을 좋죠. 그러니까 이제 빈정이 상했어. 유방이. 그래서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한신이 아이고 씨 말 잘못했네. 그래서 둘러댑니다. 폐하는 선장장이십니다.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백만대군을 거느리는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It's late. 늦었어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네 글자 뒤에는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어른어른어른 거리고 있는 거다. 이것도 빵부스럽기죠. 그 다음 같은 공신 출신인 번쾌죠. 여기 쾌자입니다. 여기 이제 고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한자는 읽으셔도 고사를 모르면은 저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게 수여쾌오단 말이에요. 같은 공신 가운데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인 번쾌가 개고기 장수였던 번쾌가 있습니다. 근데 번쾌는 한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같은 공신인데도 한신은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천하가 유방한테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늘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신을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해요. 그리고 같은 왕인데 대왕이라고 불러요. 번쾌 한신을 같은 왕인데. 그래서 뻑하면은 번쾌 집에 가가지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잘 얻어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내가 이 번쾌 같은 놈하고 밥을 먹다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부끄러워할 숫자죠.
함께라는 뜻이 어울린다는. 벙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요 대오할 때 우리가 줄지어 간다 할 때 오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벙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수역해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빵부스러기가 뭘 얘기합니까? 한신의 성격과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한신의 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오만한, 교만한 성격이다. 이게 아까도 건달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게 왜 쳐다본 줄 아세요?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뭐 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아이 이거예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그대에게 이게 가짜 놓으면은 그죠? 아이고 저 그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개요까지 이런 이 과정이 전부 다 무슨 빵부스러기냐면 한신의 기질과 성격을 다 보여주는 일화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뭘로 가냐? 한신이 억울하게 투사구팽 당하는 모반으로 몰리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태사공말이라고 하는 평가에다가 사마천이 이제 평론을 남깁니다. 모든 편에다가 한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만 고분고분했으면 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고분고분했으면. 왜? 전쟁 때가 아니고 이제는 다 모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다가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나는 많은 말으로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견지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은 처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격을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리고는 또 하나의 정황을 끼워 넣습니다. 한신이 모반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왜? 장안에 연금된 상태였거든요. 한신이. 그런데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밀고를 하니까 모함입니다. 유방은 차마 못 죽입니다. 한신을. 누가 죽이냐면 와이프가. 여태우가.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돌아와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서 한신이 처형당했다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잡한 유방의 신경까지 드러내주는 거죠. 이게 한신의 모반 사건에 대한 사마천의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복잡한 여러분들 구조를 보셨어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점을 이런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부분들 또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증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경험은 잔인하지만 확실한 스승이다. 마음껏 부딪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학 전문가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몇 년 동안 제가 사마천 사기의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어서 참으로도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제 공부와 제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스럽게